그린지방이 오디오북. 명숙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가을 어느 날 저녁이었다. 공통 친구 은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명숙이가 교통사고로... 그 순간 내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슬프지 않았다. 충격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허공 같은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7년 전 그녀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날부터 우리 사이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녀를 죽인 것일지도 몰랐다. 마음속에서. 장례식장에 가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검은 옷을 꺼내 입었다. 돈 때문에 깨진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씁쓸한 결말로 끝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날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잃은 건 단순히 500만 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들을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난 7년간 내가 쌓아온 모든 원망과 정의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2018년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내 가게에 소담한 밥상이 오픈한 지 3년째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해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고 밤 10시에 문을 닫는 일상이 고되긴 했지만 더 이상 대출 이자에 쫓기지 않아도 되었다. 통장에 처음으로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을 때 나는 거울 앞에서 혼자 울었다. 이제 좀 살만하네. 41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자영업이 겨우 궤도에 올랐다. 이혼 후 딸 하나 키우며 악착같이 일한 세월이었다. 고등학생인 딸 서연이에게 엄마, 이번 수학여행은 안 가도 그래 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시절에 온 것이다. 그 무렵 명숙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언니, 나야. 잘 지내지? 커피 한잔 할래? 15년 지기 친구였다. 대학 시절 같은 서클에서 만나 함께 울고 웃었던 사이. 내 결혼식 때 주례를 자처했고 내가 이혼할 때 매일 밤 전화로 위로해 주었던 친구. 그녀의 결혼식에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축가를 불렀다. 우리는 홍대 입구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명숙은 예전보다 야운 모습이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늘었고 한때 밝았던 눈빛이 어딘가 흐릿해 보였다.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장사 잘 되지? 그럭저럭. 너는? 남편이랑은 잘 지내? 명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게 사실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그때 나는 알아야 했다. 사람이 오랜만에 연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특히 할 말이 있어 라는 전제가 붙을 땐 더욱 그렇다는 걸. 남편 회사가 부도 났어. 3개월 전에. 세상에. 그럼 지금 대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야.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언니, 나 지금 정말 막막해. 집까지 넘어갈 것 같아.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결혼식 때 그렇게 행복해하던 명숙이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SNS에 가족 사진을 올리던 명숙이었다. 얼마나 필요해?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2달만, 진짜 2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남편이 새 일자리 알아보고 있거든. 언니, 나 진짜 이번만이야? 500만 원. 내 통장에서 8분의 1이 사라지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15년 우정 앞에서 나는 계산기를 두드릴 수 없었다. 아니, 두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알았어. 근데 명수가 진짜 갚을 수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언니가 누군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날 저녁 나는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명숙의 계좌로 보냈다. 송금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 한편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걸 무시했다.
친구잖아. 명숙인데. 그날 밤 딸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알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의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것을. 빌려주기 전에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빌려준 후에는 내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명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문자를 보냈다. 언니, 덕분에 한숨 돌렸어. 고마워. 남편이 면접 봤대.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언니 가게 장사 잘 되길 말아. 나는 안심했다. 역시 명숙이는 달라. 빌려준 게 아깝지 않아. 하지만 2달째가 되자 문자 빈도가 줄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연락이 2주일에 한 번이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다. 3달째 되던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명수가 요즘 어때? 남편분 취직은 됐어?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다시 문제를 보냈다. 명수가 괜찮아? 바쁜 거 알지만 한번 연락 주면 안 될까? 이번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기 시작한 것은.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명숙 생각이 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혹시로 그리고 아마도로 바뀌어갔다. 우연한 목격. 넉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서연이와 함께 홍대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명숙이었다. 그녀는 새 코트를 입고 있었다. 밝은 베이지색 울 코트. 어림잡아도 60만 원은 넘어 보이는 고급 브랜드였다. 양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남편과 2 아이가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다. 내 발이 얼어붙었다. 엄마, 왜 그래? 서연이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명숙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그 레스토랑은 내가 알기로 1인당 5만 원은 하는 곳이었다. 4명이면 20만 원. 새 코트에 외식에 남편 취직이 안 되어 힘들다는 사람의 모습이 맞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만 되뇌었다. 그날 밤 나는 명숙의 SNS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 해시태그 홍대데이트, 새 코트, 행복한 일상. 오늘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이 가득했다. 부럽다 명수가. 코트 어디 거야? 너무 이쁘다. 행복해 보여서 좋다. 히히.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돈을 빌린 사람이 더 편하게 사는 세상이구나. 돈의 철학. 그날 이후 나는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돈이란 무엇인가? 그저 교환의 수단인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측정하는 저울인가? 철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말했다. 돈은 모든 가치를 하나의 척도로 환원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수치화한다. 나는 이제 그 말을 이해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15년 우정의 무게를 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저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밤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바보였던 걸까? 애초에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평생 마음에 남았을 것이다. 그때 내가 도와줬다면 명숙이 인생이 달라졌을까? 라는 후회로. 결국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부터 후회의 씨앗을 품게 되어 있다. 문제는 어떤 후회를 선택하느냐였다.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났다. 50대 단골 손님이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며 계산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10,000원을 내고 음식의 가치를 정직하게 교환했다. 하지만 명숙은 500만 원을 받고 무엇을 나에게 주었는가? 배신이었다. 침묵이었다. 외면이었다. 어느 날 밤 딸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명숙임한테 돈 빌려준 거 후회해?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어서 슬플 뿐이야. 엄마는 착한 사람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서연이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500만 원이 아니라 이 아이 앞에서 당당한 엄마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 6개월이 지났다. 명숙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지쳤다. 기다리는 것도, 화내는 것도,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것도. 대신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부탁에 예전처럼 쉽게 하지 않게 되었다. 가게 종업원 은주가 사장님, 급한 일 생겨서 급여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도 예전 같으면 바로 주었을 텐데 이렇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나는 은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진심 어린 절박함이 있었다. 알았어. 내일 입금해줄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은주는 정말로 다음 달 급여에서 정확히 공제되는 것을 확인하고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정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다는 것을. 1년이 지났다. 2019년 봄. 나는 명숙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았다. 지운다는 건 아직도 그녀에게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대신 그냥 거기 두었다. 마치 오래된 영수증처럼. 그 무렵 대학 동창 미선이가 연락을 해왔다. 언니, 나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해줄 수 있어? 예전에 나라면 일단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미안한데 나는 투자는 안 해. 사업은 네가 잘 알아서 할 거고 응원할게. 그래? 알았어.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미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며칠 후 미선이는 다른 사람에게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망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거봐, 내 직감이 맞았어.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미선이를 안 도와준 내가 냉정한 걸까? 아니면 현실 속인 걸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말했다. 너무 인색한 것도 너무 관대한 것도 미덕이 아니라고. 진정한 미덕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에 있다고. 나는 이제 그 적절함을 찾아가고 있었다. 도와줄 사람과 거절할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그것은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실함이었다. 2년이 흘렀다.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놓았다. 가게는 힘들었지만 나는 버텼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포장 판매에 집중했다. 서연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나는 43이 되었다. 그해 가을 예상치 못한 문자가 왔다. 언니야, 나 명숙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나는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2년 반 만이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무시해야 할까? 손가락이 떨렸다. 결국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잘 지내.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때 그 돈 갚을게.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지금? 2년 반이 지나서? 갚을 수 있어? 응, 남편이 작년부터 회사 다니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한데 조금씩 모으고 있어. 언니, 진짜 미안해. 나는 답장을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 하지만 그 말은 보내지는 않았다. 알았어. 기다릴게. 그날 이후 명숙은 매달 50만 원씩 입금하기 시작했다.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정확히 매달 말일에 50만 원이 들어왔다.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역시 재촉해야 갚는구나. 사람은 압력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2021년 봄. 명숙은 7달 동안 성실하게 50만 원씩 입금했다. 총 350만 원. 이제 150만 원만 남았다. 그런데 8째 달 입금이 없었다. 또 시작이구나.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마음을 비웠으니까. 그 돈은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와도 그만이었다. 내가 지불한 인간관계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데 2주일 후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나 입원했어. 뭐? 무슨 일이야? 유방암이래. 초기라서 수술하면 된대. 근데 돈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암이라니. 언니 미안해. 이번 달은 입금 못할 것 같아. 수술비가... 아니야. 됐어. 천천히 해. 건강이 우선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를 미워했지만 죽기를 바란 적은 없었다. 배신당했지만 병들기를 원한 적도 없었다. 인간은 참 복잡하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도 그 사람의 불행을 진심으로 바라지는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한계이자 미덕이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철학책을 펼쳤다. 마이클 산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숙에게 합당한 몫은 무엇인가? 그녀는 나를 배신했으니 응징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녀도 삶의 무게에 짓눌린 희생자인가? 나는 깨달았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정의는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명숙에게 나머지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그녀를 용서하고 홀가분해지는 게 중요한가?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다. 명수가 나머지 돈은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 집중해. 건강해야지. 한참 후 답장이 왔다. 언니, 고마워.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나쁜 년이야. 아니야. 넌 그냥 힘들었던 거야. 이제 괜찮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대학 시절의 명숙이 나왔다. 우리는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복잡하지 않던 시절. 돈이 우리 사이를 가르지 않던 시절. 2021년 여름, 명숙은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회복 중이라고 했다. 나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고 그녀도 성실히 답장했다.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는 되었다. 그해 가을,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명숙이었다.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150만 원 수표가 들어 있었다. 언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이 떨린다. 무슨 말로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언니,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어. 돈을 빌리고 도망치듯 연락을 끊었지. 새 코트를 사고 외식을 하면서도 언니 생각이 안 난 건 아니야. 매일 생각났어. 하지만 나는 겁이 났어. 언니한테 전화하면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물을까봐. 나는 그 질문을 받을 용기가 없었어. 한심하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을 피하다니. 언니, 나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 남편 회사가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 찾아오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언니한테 손을 벌렸지. 그리고 그 돈으로 한숨 돌렸어. 근데 말이야, 한숨 돌리니까 무서워진 거야. 이게 갚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너무 무거웠어.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 언니를 피했어. SNS에 행복한 척 올리고 새 코트 입고 외식하는 사진 올리면서도 마음 한편은 늘 찢어지는 것 같았어. 언니가 홍대에서 나를 봤다는 걸 나도 알았어. 그날 언니 뒷모습을 봤거든. 언니가 우리 가족을 쳐다보는 걸 봤어. 나는 못 본 척 했지.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알면서도. 그 코트는 시어머니가 사주신 거였어. 생일 선물로. 그리고 그 외식은 남편 취직 축하로 장모님이 쏘신 거였어. 하지만 언니 눈에는 그냥 돈 있는 사람으로 보였겠지. 나는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설명하고 싶을 뿐이야. 언니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서도 남한테 얻어먹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언니를 만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생각했어. 이게 벌을 받는 거구나. 언니를 배신한 대가로. 근데 언니가 그때 해준 말 있잖아. 건강이 우선이야. 그 한마디에 나는 울었어. 이틀 동안 울었어. 나 같은 인간한테 왜 언니는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나는 언니를 배신했는데. 언니, 이 돈은 남편이랑 나랑 야근하고 부업해서 모은 거야.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 40이 넘어서 처음 해보는 알바였어. 손님들이 나보다 어린 애들인데 그 애들한테 이모 빨리 안 돼요? 라는 말 들으면서도 악착같이 했어. 왜냐하면 언니한테 이 돈을 갚아야 내가 다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 언니, 나는 평생 언니한테 빚진 사람으로 살 거야. 이 500만 원은 갚았지만 그동안의 상처는 못 갚을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명숙이가.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났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3년 후. 2024년 겨울. 나는 46이 되었다.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딸 서연이는 취직을 했다. 명숙과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명절에 안부를 묻고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둬야 더 오래 유지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나 이사가. 어디로? 부산. 남편 고향이야. 거기서 작은 카페 하나 열려고. 그래, 잘 됐다. 언니, 부산 오면 꼭 들을러. 커피 한 잔 살게. 그래, 그러마.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깨끗하고 고요한 풍경. 나는 그 500만 원을 잃고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을 믿는 법, 사람을 의심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지키는 법. 돈은 참 무서운 것이다. 관계를 시험하고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동시에 돈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명숙과의 일을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후회는 안 해. 다만 아파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아픔이 날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2025년 가을. 명숙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교통사고였다. 순식간이었다고 했다. 나는 부산까지 내려갔다. 장례식장 입구에 그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4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녀. 조문객을 많지 않았다.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몇몇 친척들. 나는 조용히 분향하고 절을 올렸다. 그때 명숙의 남편이 다가왔다. 형님 되시지요? 명숙이가 형님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은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거 명숙이가 형님 드리라고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써놓은 거래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밖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언니에게. 이 편지를 언니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언니, 나는 작년에 암이 재발했어. 이번엔 전이가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 나는 이 사실을 남편과 부모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언니한테도 말하지 않았지. 미안해. 언니가 걱정할까봐. 언니, 나는 곧 죽어.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평화로워. 언니한테 그 돈 갚고 나서부터 마음이 편했거든. 빚진 게 없으니까. 사람은 죽을 때 뭘 가져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더라. 돈도, 명예도, 물건도. 하지만 딱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 바로 깨끗한 마음. 나는 언니한테 빚을 갚았어. 돈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빚을 갚으려 해. 진심으로. 언니,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언니는 내가 바닥일 때 손을 내밀어 줬고, 내가 배신했을 때도 차마 그까지 미워하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야 알겠소.
나는 언니 덕분에 사람다움이 뭔지 배웠어. 용서가 뭔지, 품격이 뭔지. 언니, 다음 생에 만나면 내가 언니한테 잘할게. 더 좋은 친구가 될게. 부디 건강하고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언니.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생각했구나.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으려 했구나. 나는 하늘을 울려다 보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다. 명수가 고마웠소. 그리고 미안해. 너를 너무 오래 미워했소.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나는 명숙을 수단으로 본 적이 있었나? 아니, 오히려 명숙이가 나를 수단으로 본 것 아닌가? 500만 원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도 나를 목적으로 본 순간이 있었다. 바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녀는 나를 통해 다시 사람다워지고 싶었던 것이다. 마르틴 부버는 말했다. 나와 너의 관계를,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그것, it이 아닌 너로 대할 때 성립된다고. 명숙과 나는 한때 서로를 그것으로 대했다. 나는 그녀를 돈 안 갚는 사람으로, 그녀는 나를 돈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지만 마지막 순간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는 다시 너가 되었다. 돈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나는 7년간 붙들고 살았다.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돈은 교환의 매개체이고 가치의 저장수단이며 계산의 단위라고. 하지만 그건 교과서적 정의일 뿐이다. 진짜 돈의 본질은 이것이다. 관계의 시험지. 돈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돈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숨기지 못한다. 정직한 사람은 더 정직해지고 비겁한 사람은 더 비겁해진다. 그렇다면 나는 어땠나? 나는 돈 때문에 친구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관계를 정리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웠다. 그건 옳았다. 하지만 그 경계가 너무 높아서 용서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면 그건 틀린 일이었다. 다행히 나는 그 문을 조금 열어주었다. 그래서 명숙의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는 명확하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그게 법이다. 하지만 인간적 정의는 더 복잡하다. 명숙은 법적으로 나에게 빚을 갚았다. 500만 원 전액을.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사이의 상처가 다 치유됐을까?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신뢰, 우정, 시간. 그렇다면 진짜 정의는 무엇인가? 나는 이제 안다. 정의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찾는 것이다. 나는 명순을 용서함으로써 내 평안을 찾았다. 그녀를 미워하는 동안 진짜 고통받는 건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SNS를 뒤지고 분노에 사로잡힌 건 나였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다. 나를 위한 선물이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성경에서 7은 완성의 숫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내가 한 인간 관계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 나는 이 7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첫째, 돈을 빌려주되 돌려받을 지대는 하지 말라. 빌려준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다. 상대가 갚으면 감사한 일이고 안 갚으면 그만인 돈만 빌려줘라. 그러면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둘째,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말라. 믿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누구를 도울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판단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 셋째, 배신당했을 때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교훈을 얻어라. 명숙은 나를 배신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 지혜의 학비가 500만 원이었던 것이다. 비싸지만 값어치 있는 배움이었다. 넷째,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그게 진짜 강합니다. 다섯째,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평화다. 내가 원한 건 명숙이 벌 받는 게 아니었다. 내가 원한 건 마음의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용서에서 왔다. 2025년 가을. 나는 지금 내 가게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지고 있다. 아름답고 쓸쓸한 풍경이다. 통장에는 다시 돈이 쌓이고 있다. 명숙에게 빌려줬던 500만 원도 돌아왔고 장사도 안정적이다. 서연이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제 살만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방심을 부르니까. 대신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감사하게 살고 있다. 감사는 방심이 아니라 겸손이다. 내가 가진 것들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것. 며칠 전 가게 단골 손님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해도 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말씀해 보세요. 사실 아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요. 혹시 300만 원만. 예전의 나라면 즉시 도와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정민 씨, 아이가 아프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제가 큰 돈을 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민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대신요, 제가 아는 복지기관과 연결해 드릴게요. 거기서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나는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 건넸다. 이건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아이 쾌차 기원하는 마음으로요. 정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날 저녁 나는 뿌듯했다. 나는 냉정하게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도울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전부를 주는 게 사랑이 아니다. 적절히 주면서도 나를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다. 명숙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오늘 밤 나는 명숙에게 편지를 쓴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쓰고 싶다. 명숙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평화로운 곳에 있길 바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가게도 잘 되고 서연이도 잘 크고 있어. 네가 걱정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평생 미워하며 살지 않았어. 사실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네가 나에게 준 건 배신만이 아니었어. 너는 나에게 삶의 지혜를 줬어. 사람을 보는 눈을 줬어.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 500만 원으로 그걸 배웠다면 비싼 수업료긴 하지만 값어치가 있었던 것 같아. 명수가, 나는 너를 용서해. 진심으로. 그리고 나도 용서받고 싶어. 너를 너무 오래 미워한 것을. 다음 생에 만나면 우리 진짜 좋은 친구 하자. 돈 빌려주고 빌리는 사이 말고 그냥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친구로. 편히 쉬어. 그리고 가끔 나를 지켜봐 줘.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사랑해, 친구야. 언니가.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명숙의 사진 앞에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합장했다. 1년 후. 2026년 가을. 명숙이 죽은 지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택배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명숙의 남편이었다. 상자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형님께, 저는 명숙의 남편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형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명숙이는 형님한테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회사가 부도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 도박 빚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숙이는 그걸 숨기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형님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500만 원은 제 빚을 맞는 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명숙이는 그 죄책감에 매일 울었습니다. 형님, 명숙이가 형님을 피한 건 비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숨기려고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 새 코트는 제 어머니가 사준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식은 제가 도박으로 딴 돈으로 한 거였습니다. 명숙이는 그날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형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명식이는 그 후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도박 끊고 제대로 일해서 언니한테 갚자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도박을 끊었습니다. 명식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더더욱 정신을 차렸죠. 우리는 맥도날드에서 함께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명숙이는 카운터에서. 암 치료 받으면서도 일했습니다. 형님한테 갚기 위해서요. 형님, 봉투 안을 확인해 주십시오. 2천만 원입니다. 500만 원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형님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명숙이가 유언으로 남긴 금액입니다. 명숙이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니한테 빚 다 갚고 죽고 싶어. 돈만 갚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빚까지.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아. 형님, 저 때문에 명숙이가 형님을 잃었습니다. 저 때문에 명숙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형님한테는 제가 사과해야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형님이 명숙이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아 주셔서요. 김철수, 올림. 나는 편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박빚, 거짓말, 남편을 감싸려던 명숙.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그녀가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왜 나를 피했는지, 왜 그 편지에 그렇게 미안하다고 썼는지. 그녀는 단순히 돈을 안 갚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죄책감과 무능한 남편을 둔 수치심과 모든 걸 혼자 짊어진 무게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2천만 원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나는 명숙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없었다. 명숙아,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남편 도박빚이라고 했으면 내가 다르게 생각했을 텐데.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나는 솔직해져야 했다. 만약 명숙이 남편이 도박해서 빚이 생겼어 라고 했다면 나는 돈을 빌려줬을까? 아마 안 빌려줬을 것이다. 도박빚은 네 책임이 아니잖아. 왜 네가 갚아? 하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 치료부터 받게 해 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결국 명숙은 거짓말을 해야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게 그녀의 현실이었다. 우리 사회는 가난에는 관대하지만 수치에는 가혹하다. 회사가 망한 건 동정받지만 도박하는 남편을 둔 건 조롱받는다. 명숙은 그걸 알았다.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했다. 나는 이제 명숙을 이해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은. 이제 나는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했다. 돈은 정말 우정보다 중요한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지만 돈은 우정을 시험한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정은 깨진다. 우리는 돈 때문에 우정을 잃은 게 아니다. 우정이 약했기 때문에 돈이라는 시험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배신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명숙을 용서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졌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인간적 정의는 다르다. 법적으로는 500만 원을 갚으면 끝이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 명숙은 둘 다 했다. 돈도 갚았고 마음도 갚았다. 그리고 죽어서까지 나에게 보상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우리는 돈을 잃지 않았다. 명숙은 갚았으니까. 우리가 잃은 건 시간이었다. 7년이라는 시간.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아파한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없었다. 서로의 아이들 성장을 지켜볼 수 없었다. 고민을 나눌 수 없었다. 그게 진짜 손실이었다. 남편에게 보낸 답장. 나는 명숙의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철수 씨께 편지와 돈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00만 원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요.
나머지 돈은 명숙이의 두 아이를 위해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혹은 미래를 위한 미천으로요. 그게 명숙이가 진짜 원했던 일일 겁니다. 철수 씨, 명숙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을 감싸고 함께 고생하고 빚을 갚으려 했으니까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두 아이를 잘 키우는 겁니다. 그게 명숙이를 기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디 도박은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 명숙이가 그렇게 힘들게 얻은 교훈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명숙이는 제 친구였습니다. 비록 몇 년간 멀어졌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 김미영 올림. PS 2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돌려보냅니다. 명숙이가 제게 갚지 못한 마지막 이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꼭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진짜 마지막. 그리고 인생은 계속된다. 3년 후의 편지. 2029년 봄. 명숙이 죽은 지 4년이 지났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명숙의 큰아들 준서에게서였다. 이모께, 안녕하세요. 저는 명숙 이모의 아들 준서입니다.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이모,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이모께서 그 돈을 돌려보내셨다는 것을, 저와 동생을 위해 쓰라고 하셨다는 것을. 덕분에 저는 장학금과 그 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 성적도 좋은 편입니다. 동생도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준서야,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단다. 너희 이모처럼. 이모는 우리가 배신했는데도 끝까지 미워하지 않으셨어. 그게 진짜 품격이란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렴. 이모,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모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제가 졸업하고 돈을 벌면 이모께 꼭 보답하겠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제 삶으로요. 이모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준서 올림. 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명숙은 죽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아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준 용서도 준서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이게 진짜 유산이구나.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최종 정리. 내가 배운 것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는 51살이다. 명숙에게 돈을 빌려준 지 11년이 지났다. 이 11년 동안 나는 이런 것들을 배웠다. 1. 돈은 관계를 시험하지만 관계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다. 2. 배신도 맥락이 있다. 명숙은 나를 배신했지만 그녀에게도 사정이 있었다. 모든 악행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 3.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궁극의 강함이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야말로 진짜 약한 사람이다. 용서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4.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평화다. 내가 원한 건 명숙이 고통받는 게 아니었다. 내가 원한 건 내 마음의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용서에서 왔다. 5. 인생은 계속된다. 명숙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녀의 아들들도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한다. 6.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남을 도와야 하지만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도와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7.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명숙에게 돈 빌려준 걸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 경험 덕분에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은 2029년 가을이다. 내 가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단골 손님들이 밥을 먹으러 오고 나는 정성껏 음식을 만든다. 가끔 새로운 손님이 오면 생각한다.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을까? 아니면 빌린 적이 있을까? 우리는 모두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빚을 받고 산다. 돈의 빚도 있고 마음의 빚도 있다. 중요한 건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다. 정직하게 갚을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다. 명숙은 처음엔 도망쳤지만 마지막엔 정직하게 갚았다. 그녀는 불완전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 오늘 저녁 나는 명숙의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랐다. 명숙아, 건배. 우리 다음 생에는 돈 문제 없이 만나자. 그냥 친구로. 하늘에서 그녀가 웃고 있을 것 같았다.